내년 하반기 8월 달이나 9월 달을 가정했을 때 한 3번에 걸쳐서 1%를 내릴 수 있을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번의 빅스텝, 그 다음에 두 번에 0.25%포인트의 인하를 가정한다면 가능할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본다면 채권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 함께 부자가 되는 방법을 고민하는 인터뷰 더부자 플러스의 안재광입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 기조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초만 해도 금리는 올 하반기면 낮아지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올해도 벌써 9월 중하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금리는 낮아지는 게 아니라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물가도 기름값 상승 등으로 인해 다시 불안해지고 있죠. 인플레이션은 대체 언제 잡힐지 그리고 금리는 대체 언제 내려갈지 오늘도 전문가를 모시고 인터뷰를 해볼까 합니다. 외환시장 그리고 국제금융 분야에 정통한 변정규 미주은행 전무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금리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촬영일이 지금 9월 20일인데요. 연준이 9월 21일에 FOMC 회의를 열고 그 결과를 이제 우리 시각으로 21일 새벽에 발표를 하고요. 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금리 동결을 좀 예상을 해보면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기준금리를 동결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제 대다수 전문가들은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CME 예상치에서도 보면은 90% 이상 동결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매파적인 기류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유가가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브렌트 유가 어제 기준으로 거의 95달러, 배럴당 95달러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굉장히 올라갔고요. 연초만 하더라도 중국의 경기 하락 이런 것들 때문에 리오프닝 후에 조금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중국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수요가 줄어서 원유 가격이 좀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줬는데요. 유가가 올라가고 특히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좀 더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9월 달에 FOMC에서 동결을 하더라도 11월에 다시 FOMC가 있고요. 12월 달에 한 번 더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내일 것까지 합해서 3번이 남아 있는데 추후에 한 번 정도는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동결을 하더라도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난 건 아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연준 파월 의장으로서도 금리 종결을 이렇게 선언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전무님 말씀은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이번에 다음에는 올릴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채 아마도 말씀을 하실 것 같고 유가가 100달러를 바라볼 정도로 계속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고용 지표라든지 소비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도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어떻게 보면 좀 맘 편하게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여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맘 편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채권 금리가요. 오늘 아침 기준으로 아시아장에서 2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4.37%를 넘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요. 지금 10년 국채 금리와 같은 경우에는 5.09%, 5.1%에 지금 거의 다다랐습니다.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달이 안 돼서 약 30bp 이상, 0.3% 이상 각기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아직까지도 연준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반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채권 금리는 민감하게 시장 금리와 그 다음에 연준의 기준금리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 때문에 연준은 아직까지 마음 놓고 올릴 수도 내년에 마음 놓고 이렇게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한 가지 지금 또 볼 것은 뭐냐면 이렇게 금리를 많이 올리면 우선 기업들의 조달 비용이 많이 올라갑니다. 최선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기업들을 잘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기업이든지 내년 초 상반기까지는 조금 살아남는 모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기업들의 질서 재편, 순위 재편도 일어날 것으로 생각해서요. 지금 연준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괜찮은 수준이죠. 3%. 그리고 고용도 현재까지는 괜찮은 수준이지만 내년은 이런 것들이 조금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높은 금리 수준이 계속 이어지면 기업들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어려울 테니까요. 그럼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질 것으로 당연히 예상이 되고. 예,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경착륙이나 아니면 연착륙이나 이 논란은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예상은 뭐 누구나 지금 다 하고 있죠. 네, 그럼요. 전무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내년쯤에는 경기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지고 기업 실적도 안 좋아지고 뭐 이런 식의 침체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나요? 미국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좀 나은 편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 그 다음에 기업들마다 굉장히 상대적으로 봐야 돼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모든 자산이나 투자 대상이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빈익빈 부익부, 그다음에 우량, 비우량으로 이렇게 많이 이분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극화된다.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봐서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주시장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미국의 PER, 주당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20배 이상. 이 정도는 보통 이제 투자하기 좀 꺼려하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높은 수준이 높은 수준이죠. 아, 네.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저퍼주를 찾기 때문에, 그죠? 낮을수록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주식을 발굴하기를 원하겠지만 지금 상대적으로 높아져 있는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지금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주가를 원하고는 있죠. 그렇지만 고금리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잘 보고 해야 된다. 하지만 한 가지 또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물가 상승률이 있게 되면 주식도 오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자산에는 주식도 들어가는 겁니다.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 그리고 주식이나 채권 같은 실물 자산도 다 자산이거든요. 특히나 주식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를 반영한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매일매일 바뀌어요. 매 시간 바뀝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학생들도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주가는 학교에서 기업의 가치를 반영한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러면 기업의 가치가 매초 바뀝니까? 이렇게 바뀌지는 않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업의 주가가 얼마가 될지는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은 자유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만큼이면 투자하겠다. 그런 가치에 대한 투자자들의 생각이 매번 바뀌는데요.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조금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속도와 자산 가치의 증가 속도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플레이션 안에는 우리가 뭐 배추 가격이라든지 음식물 가격이라든지 뭐 기름값이라든지 다 있지만 주식, 채권 이런 것도 다 가격이니까요. 그럼 그것도 포함이 되고 주식도 인플레이션 안에서 올라간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연준이 지금 잡으려고 하는 게 물가잖아요. 주가를 좀 낮추려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의 주가는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높아져 있지만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지금 물가가 상당히 오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으로서도 주가를 염두에 안 둘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나 연준의 FOMC가 있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오르면 연준은 바로 반응을 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때까지. 왜냐하면 비둘기적으로 발표를 했더니 주가가 팍 올랐다. 이런 것들은 지금 학습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게 되면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소비가 진정되는 그러한 좋은 효과도 있지만 물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연준으로서는 주가를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죠. 이제 궁금한 것은 결국엔 5.5가 됐든 5.75가 됐든 한 번, 두 번 더 오른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 프로그램이 마무리 시점에 왔다는 것은 대체로 동감을 하시는 것 같고요. 가장 궁금한 건 그거죠. 언제 내릴 거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경기가 안 좋아지고 기업들이 돈을 못 벌게 되면 결국에는 금리를 낮춰서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연준 입장에서는 내년 대선이 또 있잖아요. 대선을 앞두고 금리를 마냥 올리는 것을 반기질 않겠죠. 행정부 쪽에서 정치인들도 그렇고요. 어느 정도 올해는 금리 인상 프로그램을 마무리시키고 내년부터는 조금 풀어주지 않겠냐라는 게 전반적인 컨센서스 같은데 전문인 보시기에는 이게 좀 근거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물가만 본다면 내년 하반기에 가서야 조금 이제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연준이나 미국 행정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부채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기준금리를 많이 올려놓으면요. 연준 같은 경우에도 채권을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재무부 같은 경우는 채권을 발행하는 당사자입니다. 미국 재무부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이 지급 금액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특히나 미국 재무부와 미국 연준의 통계를 보면 예전에는 미국의 재무부가 발행한 이런 채권을 투자한 투자자가 주로 연준이나 미국 정부 관련 기관들이 많이 들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보면은 이러한 수치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외부 기관들이 이제는 많이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 국채 금리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매력적이 된 거죠. 투자할 만하다? 투자할 만한 거죠. 네. 미국 국채 금리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외부 기관들도 이제는 살 수 있는 그러한 메리트가 생겼다는 겁니다. 외부 기관이라면 어디로 예를 들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투자자들이죠. 민간 기관들, 네. 뭐 보험사들이나 아니면 연기금들이나 미국의 국채는 금리가 전통적으로 아주 낮아요. 그렇죠. 국채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을 투자할 수 있는 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막
4%, 5%씩 금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시기인데 드문 시기죠. 네. 이렇게 높으니까 네. 이때는 매력적인 거죠. 예전에는 일반 금융기관들이나 아니 기업들이 발행한 달러채의 경우에도 4% 가기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에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 하는 최고의 안전자산이라고 생각되는 미국 국채가 4%대의 기준금리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4%대의 거래가 되고 있고 2년짜리는 심지어 5%까지 지금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거지 않습니까? 2년 동안은 5% 이상의 수익률을 지금 산다면 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갖다 투자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거죠. 부채에 대한 그런 부담도 있을 거고요. 이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느 정도 고려를 한다면 달러 가치도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달러도 지금 굉장히 강달러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미국 경제는 부담이거든요. 고금리도 부담은 부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를 우선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하겠지만 내년에는 이런 상황이 완전히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은 굉장히 힘들지만 만약에 금리를 낮춘다면 그 시기를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네, 내년 하반기 이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유가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중금리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 같은 경우는 빠른 시간 내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화적인 언급도 하기 힘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도 가서 이제 인하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FOMC 의원들이 점도표를 찍은 걸 보면은 평균적으로 4.6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말은 이제 지금 현재 금리보다 100bp 가까이 떨어진다는 의미인데요. 1%포인트 내린다는 얘기죠. 그렇게까지 내릴 수 있을까 좀 싶은 생각도 들긴 해요. 사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점도표는 보통 이제 연말을 기준으로 전망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1%가 내린다는 거는 2024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약 1%가 현재로부터 내려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8월 달이나 9월 달을 가정했을 때 한 3번에 걸쳐서 1%를 내릴 수 있을까? 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번의 빅스텝, 그 다음에 두 번의 0.25%포인트의 인하를 가정한다면 가능할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은행의 이제 기준금리는 3.5%로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1월 달부터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죠. 동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 한국과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2% 이상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뭐 이번에 동결한다 하더라도 11월에 다시 올린다 그러면 이제 2.25%포인트나 차이가 날 테고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많이 여쭤보시는데 중요한 질문이긴 합니다. 네. 현재 지금 3.5% 우리나라 기준금리 네.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5.5%죠. 2%가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데 더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만 해도 지금 굉장히 높은 금리 차이인데 더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우려가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선 이제 금리를 들여다보면요. 양국 간의 기준금리는 보통 미국의 기준금리가 낮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미국이 훨씬 강대국이고 네. 경제 사정도 좋고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금리는 뭐 국가마다 좀 상황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보통 신용도에 따르면 미국의 신용 등급이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보다 조금 높기 때문에 금리를 덜 줘도 되는 경우죠. 그래서 금리가 낮게 되는데 신용 등급이 오히려 더 높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본 유출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가 가장 많은 것이죠. 이런 것들을 들여다본다면 지금 현재까지는 자금 유출은 크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투자가 정체되는 측면들이 있고 채권 같은 경우에도 조금 줄어든 측면은 있지만 굉장히 늘어난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2005년도까지 본다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채권 시장, 상장 채권 시장에 투자한 비율이요. 전체 채권 발행액의 채 1%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10% 가까이 됩니다. 거의 10배 이상 오른 거죠. 한 17, 8년 사이에. 대부분 이제 국채지 않습니까? 투자한 것들이. 우리나라 국채에 투자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늘어난 배경은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나라 주식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개발도상국의 단계였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한 것이고요. 지금도 투자는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채권의 투자가 늘어났다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옛날에 개발도상국 투자에서 외국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선진국 투자로 발전돼서 이전됐다는 거예요. 선진국 투자로 발전한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선진국으로 분류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더 안전하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그럼요. 거예요. 네. 채권 투자는 보통 안전한 국가의 채권이 아니면 사질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보통 돈을 빌려줄 때도 안전한 상대방이 아닌 빌려주지 않는 거와 마찬가지로 채권 투자에는 아무 국가에는 하지 않습니다. 위험국의 채권에는 보통
보통 투자를 안 하는 게 관례죠. 그러다가 갑자기 2010년 이후에 들어서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최근에 본다면 특히나 단기채뿐만이 아니라 장기채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한테 장기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투자자가 생겼다는 거죠. 그에 비하면 옛날에 우리나라 IMF가 생겼다는 건 뭐냐면 단기 투자 자금들이 많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단기 투자 자금들이 한꺼번에 썰물처럼 빠져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자금 유동성이 줄어들어서 IMF 자금 경색이 왔는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오기 힘들다.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장기 투자자들이 많아졌다. 외국인들 사이에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2%의 금리 차가 있다 하더라도 향후의 문제는 한국이 잘해야 되는 거죠.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만 잘하면 괜찮은 거죠. 한국의 경제가 수출이 잘 되고 지금 반도체나 이런 품목들이 중국이 조금 경기가 하락했기 때문에 수출이 좀 감소하고 있지만 반도체나 여러 주요 품목들의 수출이 다시 회복이 되고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률이 다시 가동이 된다면 외국인들의 투자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2%의 그런 절대적인 금리 차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어쨌든 금리 기준금리 기준으로 5.5%를 준단 말이에요. 네. 우리는 3.5%를 주고요. 네. 근데 우리는 신용등급도 더 낮고요. 그러면 외국인의 입장에서 왜 한국에 투자하지? 저는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제 환율도 지금 뭐 별로 좋지 않잖아요. 네. 원화값이 더 가치가 올라간다면 모르겠는데 올해 뭐 계속 원화값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환차 손도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유출까지는 아니어도 투자의 신규 유입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외국인들의 신규 진입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있어요. 기존 투자자들이 빠져나가지는 않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한국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한국의 경제가 다시 이제 수출이 회복이 되고 경기가 다시 이제 진작이 된다면 한국 원화도 다시 이제 강해지는 날이 올 거거든요. 지금은 1,300원 위에서 달러원 환율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또 내년 초만 해도 1,200원대로 내려갈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나 우리나라의 주력 품목들이 수출이 호조가 이루어지면 1,200원대 초반으로 내려가는 것도 금방이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은 특히나 이제 환율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루에도 막 20원씩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지금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기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미국이 훨씬 매력적인데 왜 굳이 한국에 투자를 하느냐?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세요. 하지만 모든 투자는 포트폴리오 전략에 따라서 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 마코위츠라는 경제학자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말아라. 네.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에 다 담았을 때는 크게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미국이 좋지만 내년에 당장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투자를 할 때는 다방면에 여러 곳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이게 기본 원칙이고요.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들만 보더라도 한 나라에 다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금 미국이 좋아도 미국에 다 투자를 하지 않고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왜 투자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에도 투자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방면에 그러한 분산 전략 때문입니다. 그럼 전문님 보시기에는 한국 국채를 관심 갖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미국 국채를 투자하시는 분도 있지만요. ETF로요? 네, ETF로 많이 사시더라고요. PB센터에 가면 그쪽 문의가 굉장히 많으시다고 저도 네. 얼핏 들었습니다. 지금 국채 투자하는 타이밍 괜찮은가요? 저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해요. 지금으로 봐서는 주식도 나쁘지는 않지만 지금 내년 초까지 고금리 상황에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렇게 5% 이상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는요, 미국의 주가가 계속해서 크게 상승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크게 폭락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중국이나 아시아보다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좋고요. 상대적으로 채권이 주식보다는 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상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예전에 테이퍼링이 일어났던 기간이나 금리 인상이 크게 일어났던 기간에는 미국의 연준의 결정 그 자체만 보면 주식 시장이나 채권 시장의 방향을 금방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거의 종료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한두 번 더 올릴 수는 있지만 거의 인상기가 끝나가고요. 유로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사실상 지금 3월부터 시작해서 한국은행이 동결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지금 인상 시기가 정체기가 왔을 때는 상대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떠한 인상이나 아니면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 그 다음에 한국 상대적으로 봐야 되고요. 채권이나 주식, 그리고 채권 사이에서도 어떤 채권이
채권이냐, 주식사에서도 우량주냐 아니면 하이힐드냐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본다면 채권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가 2년 만기 시장금리 같은 경우에 지금 5%가 넘게 거래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10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4.3%까지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ETF로 투자하기에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금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투자를 상대적으로 볼 때는 지금은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보이고요. 2023년 하반기는 과연 나중에 봤을 때 채권 투자의 시기였다. 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좀 우려가 되는 게 작년 하반기 때도 비슷한 말을 했거든요. 연말쯤에는 그런 말이 있었죠. 이제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2023년 상반기 정도까지만 올리고 하반기엔 내리지 않겠어? 라는 게 대체적인 컨센서스였는데 그래서 국채 투자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도. 근데 그분들이 이제 생각보다 금리가 더 올라가니까 손실을 보신 분들도 꽤 많이 있었는데 전문님 말씀대로 여기서 뭐 6% 막 7% 가지는 않겠죠, 설마. 그럴 가능성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까 지금 국채 투자하기에는 괜찮다. 만약 그럼 국채가 이제 한국 국채가 있고 미국 국채가 있으면 ETF로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어디로 하는 게 좀 좋습니까? 그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손해를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신용사건 그리고 얼마나 유동성이 많이 풀린지를 고려하지 않아서 나온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만 해도 주식이 올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유동성이 너무너무 많이 풀렸습니다. 미국의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9조 달러까지 이뤘어요. 2배 이상 늘었어요.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렸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은 상반기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 신용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지나간 하반기가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ETF로 본다면 저는 이제 채권과 주식을 어느 정도로 포트폴리오 전략에 따라서 일부분씩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는 것을 저는 권합니다. 정도를 밟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투자론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교과서적인 답변이긴 하지만 지금은 교과서적으로 해도 원하는 벤치마크 이상의 투자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보통 이제 그 외국계 기관들에서 벤치마크는 보통 한 5% 정도로 잡습니다. 1년 연수익률을.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수익률이다? 아, 그럼요. 그 정도면은 이제 투자 수익률로 만족스러운 성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해요. 투자 수익률을 갖다가 예를 들면 테마주나 이런 것들로 잡는다면 굉장히 다른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벤치마크를 뭐 10%나 15%나 이렇게 잡는다면 변동성이 훨씬 높은 그런 자산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개인의 성향에 따라 투자를 하되 그에 대한 리스크도 분명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변동성은 오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의해서 하고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픽스드 인컴이라고 합니다. 고정 수익률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5%짜리 채권을 샀으면 연수익 5%는 세금을 나중에 제해야 되겠지만 고정이 되는 거거든요.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부분 확보를 하고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산 규모가 많으신 분들은 대체로 이제 채권에 관심이 많으시고 자산 규모가 뭐 좀 작으신 분들은 변동성이 큰 주식, 테마주 투자도 많이 하시잖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ELS 같은 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ELS의 구조를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ELS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하시지만 ELS 많이 투자하셨지 않습니까? 한때 또 바람이 불었지 않습니까? 주가 연계 채권들 이런 것들 많이 이제 투자를 했는데요. 이것들이 뭐냐면 한 90% 정도 이제 원금 보장해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건 뭐냐면 90% 정도를 채권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를 주식이나 주식 옵션을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원금 보장을 90%를 하고 싶으면 90%를 채권 ETF를 사세요. 그리고 10%를 주식이나 주식 옵션 사시면 그게 말하자면 ELS입니다.